수만 명의 이목이 집중된 재벌가 파티에서 남편에게 대놓고 꺼져서 변기나 뚫어라는 막말을 듣는 여자를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접니다. 서은아. 오늘 밤은 민중건설과 해외 큰손 고객과의 협력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장소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그랜드 엘리시안 서울 호텔이었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명품 드레스나 고가의 주얼리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제가 입은 이 드레스만이 작년에 시어머니께서 유행이 지났다고 버리신 것을 제가 주워 입은 것이었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마치 불청객처럼 손에 든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박민준이 저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는 뻔했습니다. 외부 사람들 앞에서 사이좋은 부부인 척 연기해서 어떻게든 상류층에 끼고 싶어하는 시아버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나 많은 재계 인사들 앞에서 다른 여자를 끼고 저를 진흙탕에 처박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단 한 톨의 체면도 남겨주지 않은 채 말이죠. 저는 고개를 들어 연회장 중앙을 바라봤습니다. 박민주는 빨간색 슬립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끌어안고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세라, 박민준의 회사에 새로 온 인턴이었죠. 젊고 예쁜 것을 무기 삼아 하루 종일 박민준 곁에 붙어 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둘의 관계는 평범하지 않았죠. 전에 박민준에게 넌지시 말해본 적이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제가 속 좁고 질투심이 많다며 제발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친정으로 돌아가라면서요. 하지만 제게 돌아갈 친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할 때 저는 박민준에게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노동자였고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제가 기댈 곳 없는 고아라며 한동안 저를 탐탁지 않아 했죠. 마음대로 휘두르기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직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돌아가신 아버지가 바로 서진혁이라는 것을요. 맨손으로 진혁그룹을 일궈내고 발 한 번 구르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인다는 바로 그 재벌 총수 말입니다. 제가 신분을 숨기고 박민준과 결혼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배경이나 돈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제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라는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보란듯이 박민준의 품에 더 파고들며 제 쪽을 향해 눈썹을 까딱였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기양양함과 도발은 숨길 수가 없었죠. 박민준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 저를 보더니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그는 이세라의 허리를 감싼 채 거들먹거리며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주변에 소란스럽던 소음이 갑자기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죠. 호기심 어린 눈, 구경하는 눈, 그리고 민중건설과 협력 관계에 있는 몇몇은 고소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은아, 여기서 뭐해? 박민준이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분했죠. 집 화장실 변기 막힌 거 안 보여? 아침에 오늘 일찍 들어가서 처리하라고 했잖아. 아주 여기서 눌러앉을 작정이네. 저는 샴페인 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오늘은 중요한 파티잖아요.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박민준은 마치 우스운 농담이라도 들은 듯 피식 웃었습니다. 그는 이세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은아, 내 신분을 똑똑히 알아둬. 넌 우리 박씨 집안의 시집온 며느리일 뿐이야. 빨래하고 밥하고 변기 뚫는 게 원래 네가 할 일이라고.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변기나 뚫으라는데 감히 나랑 흥정을 해? 주변에서 즉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죠. 어머, 저 사람이 박상무 와이프? 완전 가정부네. 입은 것 좀 봐. 저런 자리에 나올 만한 급이 아니구먼.
그러니 박상무가 싫어하지. 이세라 씨가 훨씬 낫네. 젊고 예쁘고 애교도 많고. 그 말들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고개를 들어 박민준을 보니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넌 원래 그런 취급을 받아 마땅하다는 듯한 당연함만 가득했습니다. 이세라는 옆에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박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죠. 상무님, 화내지 마세요. 은하 언니는 그냥 여기에 좀 더 있고 싶었나 보죠. 이런 자리는 평소에 와볼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 말은 위로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박민준의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촌뜨기라고 대놓고 말하는 셈이었죠. 박민준은 그녀의 말에 표정이 좀 누그러졌지만 더 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들었어? 세라가 너보다 훨씬 철들었네. 당장 꺼져서 변기나 뚫어. 여기서 창피하게 굴지 말고. 나 고객이랑 비즈니스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제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웃음, 동정, 그리고 제가 다음에 어떻게 할지 구경하는 사람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어 박민준과 이세라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 담긴 의미에 박민준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원래 박민준의 아버지인 박성철 사장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길을 터주었죠.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검은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죠.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식사하러 왔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무전기를 들고 공손한 표정으로 곧장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박민준은 자기를 찾아온 줄 알고 즉시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만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총지배인이 와서 자신에게 인사하기를 기다리는 태도였죠. 이세라도 가슴을 쭉 펴고 일부러 박민준에게 더 바싹 기댔습니다. 총지배인 앞에서 눈도장을 찍고 싶었던 거겠죠. 주변 사람들 역시 총지배인이 박민준을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 민준건설은 주최 측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총지배인은 우리 앞에 와서 박민준과 이세라를 그대로 지나쳐 곧장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먼저 제게 가볍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얼굴에 더없이 공손한 미소를 띠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은아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호텔 대표님께서 아가씨의 아버님이신 서진혁 회장님께서 최상층 VIP 스위트룸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올라가실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죠. 박민준의 얼굴에 떠올랐던 의기양양한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총지배인을 쳐다보다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대로 듣지 못한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죠. 당신 지금 저 여자를 뭐라고 불렀소? 아가씨? 사람 잘못 보셨겠죠. 제 이름은 서은하고 내 아내요.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인데 어떻게 서진혁 회장님 따님이겠소? 총지배인은 박민준의 말을 듣고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옅어졌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사람을 잘못 보겠습니까? 서진혁 회장님은 저희 호텔의 최고 등급 VVIP 고객이시고 서은하 아가씨는 서 회장님의 귀한 따님이십니다. 저희 호텔 전 직원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 볼 리가 없습니다. 박민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입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그는 총지배인을 봤다가 다시 저를 봤다가 얼굴 표정이 놀라움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혹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얼굴색이 변했죠. 어떤 이는 놀라서 입을 떡 벌렸고 어떤 이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서진혁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건설과 협력 관계에 있던 몇몇은 얼굴에 이미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박민준의 그 얼빠진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쌓여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총지배인이 건네는 스위트룸 키카드를 받으며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총지배인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총지배인을 따라 돌아서려는데 두 걸음쯤 갔을 때 등 뒤에서 박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야. 아니 서은하 씨. 당신 아버지가 정말로 서진혁 회장님이야? 그 대한민국 최고 재벌 서진혁?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차가운 조롱이 가득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총지배인을 따라 최상층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공포에 질린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주변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다시 커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전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경악과 경외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제가 총지배인을 따라 몇 걸음 떼지 않았을 때 등 뒤에서 이세라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박민준의 팔을 잡고 허둥지둥 말했죠. 상무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서은하가 어떻게 재벌 딸이에요? 맨날 낡은 옷만 입고 명품 가방 하나 없었잖아요. 박민준은 그녀의 말에 겨우 정신을 차린 듯 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는 이세라의 손을 뿌리치며 거의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알아. 동명이인이겠지. 진짜 그런 배경이 있었으면 나랑 결혼했겠어. 이만큼이나 참고 살았겠냐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제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죠. 그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하객들은 더 이상 박성철 사장과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옆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서진혁 회장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고 어떤 이는 저를 가리키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기 서은하 씨 분위기 좀 봐. 옷은 평범하게 입었어도 아까 그 기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게 말이야. 박상무가 그렇게 모욕하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니. 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네. 그 말들이 귓가에 스쳤지만 제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갑자기 또렷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아보니 오늘 파티의 사회자인 MC 김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큐시트를 들고 원래 무대 쪽으로 가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몇 걸음 못 가 옆에 있던 호텔 직원에게 소매를 붙잡혔습니다. 그 직원은 그의 귓가에 몇 마디 속삭이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MC 김의 눈이 순식간에 빛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제 쪽으로 걸어왔죠.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아까 박성철 사장을 대할 때보다 훨씬 더 공손했습니다. 그는 박민준 옆을 지나칠 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먼저 공손하게 손에 든 큐시트를 등 뒤로 감추더니 휙 소리가 날 정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아까 총지배인보다 더 큰 각도였죠. 목소리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키웠습니다. 서은하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오신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직접 입구까지 마중 나갔을 텐데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보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MC 김, 너무 과하게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사실 저는 MC 김과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와 함께 한 비즈니스 파티에 참석했을 때 그도 사회자였고 아버지와 몇 마디 나누기도 했죠. 다만 그때 저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기에
낡은 드레스를 입은 지금의 저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MC 김은 허리를 펴며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가씨,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가씨께서 와주신 것만으로도 오늘 밤 파티의 영광입니다. 아, 그리고 서 회장님께서 아까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아가씨께서 오시면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무대에 올라 하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서 얼굴을 비춰주셨으면 한다고요. 그 말이 나오자 박민준의 얼굴이 샷 소리가 날 정도로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2걸음 달려 나와 저와 MC 김 사이를 막으려는 듯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김 사회자님, 뭐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쟤는 그냥 제 아내 서은아입니다. 무슨 회장님 따님이 아니라고요. 저 사람들 헛소문 믿지 마세요. MC 김은 그제야 박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죠.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박 상무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은아 아가씨가 서진혁 회장님 따님이신지 아닌지 제가 착각할 리가 있겠습니까? 방금 전 서 회장님 비서실장님께서 직접 제게 전화하셔서 아가씨를 잘 챙겨드리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지금 바로 비서실장님께 전화해서 바꿔드릴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꺼내 통화하는 시렵을 했습니다. 박민준은 겁에 질려 황급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가 감히 MC 김에게 전화를 걸게 할 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통화가 연결된다면 그가 조금 전에 저에게 했던 모욕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테니까요. 박 씨 집안과 서 씨 집안이 원수가 된다면 그의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이세라는 옆에 서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까의 애교 섞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두 손으로 드레스 자락을 꽉 쥔 채 손톱으로 천을 찢을 듯이 긁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보며 질투와 불만 가득한 눈빛을 보냈지만 아까처럼 도발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일 거야. 분명 저 여자가 꾸민 연극일 거야. 그 말이 마침 MC 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세라를 돌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이 아가씨,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서 회장님이 어떤 분이시고 서은아 아가씨가 어떤 신분인데 당신이 함부로 의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서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세라는 그의 호통에 온몸을 떨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억울하다는 듯이 박민준을 쳐다보며 말했죠. 상무님, 저 사람이 저한테 소리쳐요. 하지만 이번에는 박민준이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제게 쏠려 있었죠. 그는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뚫어지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냉담함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주변 하객들은 이제 완전히 믿는 눈치였습니다. 아까 저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고 제가 자신들을 기억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박성철 사장도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어색했죠. 그는 박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망할 놈아, 빨리 서 아가씨한테 사과 안 해. 박민준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쥐어짜내며 말했죠. 은하야, 아니 서은아 씨, 아까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저는 그의 그 아첨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를 무시하고 MC 김에게 말했죠. 무대에 올라가는 건 됐어요. 아버지가 룸에서 기다리시니 먼저 가볼게요. MC 김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가씨, 먼저 볼일 보십시오. 제가 바로 길을 터드리도록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아가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 손짓해서 앞길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박민준과 이세라 앞에 서서 그들이 제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죠. 저는 총지배인을 따라 모든 사람의 경외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민준이 따라오려고 했지만 MC 김에게 단단히 막혔죠.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제가 떠나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후회와 공포가 가득했죠. 이세라는 그의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위로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마침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박민준, 이세라, 당신들이 내게 진 빚, 오늘부터 하나씩 전부 다 돌려받을 테니까.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거울에는 희끗희끗 낡아 보이는 제 드레스가 비쳤습니다. 아까 연회장에 있던 화려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어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드디어 기댈 곳 없고 만만한 박씨 집안 며느리 연기를 끝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상층 VIP 라운지 복도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총지배인이 앞장서서 가장 안쪽에 있는 스위트룸 문 앞까지 저를 안내하고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오셨습니다. 문이 곧 열렸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늠름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비서실장인 김비서였죠. 그는 저를 보자 황급히 몸을 비켜 길을 내주며 공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가자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아버지 서진혁 회장님께서 상석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서류를 내려놓으시고 근엄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안타까움으로 변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마음고생 많았지. 그 박씨 집안 놈이 그런 인간 말종인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네가 신분 숨기고 시집가는 걸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비서가 건네준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에야 말했죠. 아빠 탓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사실 제가 박씨 집안에 시집가기 전에 아버지는 제게 충고하셨습니다. 집안 차이가 너무 나면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평범한 사람과 안정적인 삶을 꾸리는 것에만 빠져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고 순진했습니다. 서진혁 회장님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던져주셨습니다. 이것 좀 보거라. 이 박씨 집안, 최근에 계속 우리 진혁그룹에 접근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우리랑 같이 신규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말이다. 박성철 그 늙은 여우,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계속 연주를 대려고 하더구나. 나는 박민준 그놈이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협력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이 협력은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겠구나. 저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온통 박씨 집안이 서씨 집안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제안서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서은하와의 관계를 이용해 조속히 협력을 성사시킨다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죠. 제 마음속에서 차가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박민준이 처음 저와 결혼한 것도 이런 속셈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저를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뿐이겠죠. 바로 그때 김 비서가 무전기를 들고 다가와 서진혁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래 연 회장이 좀 소란스럽습니다. 박상무가 계속해서 하객들에게 서은하 아가씨는 회장님 따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사람을 시켜 연극을 하는 것이라고도. 서진혁 회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죠. 괘씸한 놈들. 이 박씨 집안 부자가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은하야, 가자.
아빠랑 같이 내려가서 네가 대체 누구 딸인지 똑똑히 보여주자. 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박민준과 이세라가 자신들이 모욕했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신분인지 확실히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김 비서가 앞장서고 저와 아버지는 그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아래 연 회장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도 들렸죠.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믿지 마세요. 서은아는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입니다. 어떻게 서진혁 회장님 딸이겠어요? 분명 호텔 사람들이랑 짜고 여러분을 속이려는 겁니다. 아버지는 냉소를 지으며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연 회장 중앙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소란스럽던 연 회장은 아버지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서진혁 회장님의 사진은 경제 잡지에 자주 실렸기 때문에 재계 인사들 중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죠. 박민준은 한 하객의 손을 붙잡고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하던 중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보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도 저도 모르게 스르르 내려갔죠. 입을 떡 벌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MC 김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마이크를 들고 달려와 아버지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을 받지 못해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서진혁 회장님은 MC 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제 곁으로 와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MC 김의 손에서 마이크를 받아들어 장례를 한번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박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목소리는 우렁차고 기세가 넘쳤습니다. 여러분께 제 딸 서은아를 소개합니다. 제 딸이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해서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박민준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저 서진혁의 딸이 오늘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집에 가서 변기나 뚫으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요. 그 말이 나오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아까 박민준의 말에 동조하던 하객들은 이제 모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박민준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떤 이는 박민준을 가리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진짜 서 회장님 따님이었네. 박상무 간도 크지. 어떻게 서 아가씨한테 그런 짓을. 끝났네 끝났어. 박씨 집안은 이제 끝장이야. 서 회장님 눈 밖에 나서 재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박민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다행히 옆에 있던 웨이터가 그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와 아버지를 보며 목소리를 심하게 떨었습니다. 서 회장님, 저는 은하가 회장님 따님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제게 간이 100개라도 감히 은하를 모욕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세라는 옆에 서서 박민준보다 더 흉한 얼굴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께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두 걸음 떼기도 전에 김 비서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김 비서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죠. 아가씨, 회장님과 아가씨께서 말씀 중이십니다. 당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니 앞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세라는 김 비서의 눈빛에 겁을 먹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하객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죠. 저 여자였지? 아까 박상무랑 같이 서아가씨 모욕했던 여자. 이제 와서 서아가씨 신분 아니까 붙어보려고? 정말 뻔뻔하네. 아버지는 마이크를 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박민준, 내 딸이 너와 결혼한 것은 너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너는 어땠나? 내 딸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밖에서는 다른 여자에게 희희낙낙하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내 딸을 모욕했다. 내 놈의 박씨 집안이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박민준은 쿵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머리를 깊이 숙인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탓하시고 저희 박씨 집안은 제발 그냥 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은하에게 정말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은하 속 썩이는 일 없을 겁니다. 주변 하객들은 박민준이 무릎 꿇는 것을 보고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죠. 아까는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이제 와서 무서운가 보네. 진작 잘하지. 그러게. 저런 남자한테서 아가씨가 뭐가 아쉬워서 시집 갔을까. 저는 무릎 꿇고 있는 박민준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역겨움만 느꼈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서늘함이 담겨 있었죠. 박민준,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기엔 너무 늦었어. 내가 나를 모욕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니?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얼음 송곳처럼 박민준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는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는 닭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파티에서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은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박민준은 무릎으로 카펫을 쓸며 앞으로 다가와 제 드레스 자락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앞으로는 뭐든지 내 말만 들을게. 빨래, 밥, 변기 뚫는 거 다 내가 할게. 다시는 너한테 상처 안 줄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이세라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김비서의 재질을 뿌리치고 앞으로 달려나와 박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울먹이며 말했죠. 상무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좋았잖아요. 어떻게 저 여자 때문에 저를 버리실 수 있어요? 박민준은 지금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저와 아버지의 화를 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세라의 기분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이세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힘에 이세라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나다 하마터면 바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닥쳐. 박민준이 이세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눈에는 짜증과 혐오가 가득했죠. 내가 내 귓가에서 계속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은하랑 싸울 일도 없었어. 이런 멍청한 짓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를 귀찮게 해? 당장 꺼져. 이세라는 그의 호통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더 심하게 흘러내렸고 입술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은 그녀의 그 모습을 보고 동정은커녕 오히려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하하. 저 여자 아까는 엄청 더위하더니 이제 와서 박 상무한테 희생양이 됐네. 자업자득이지. 누가 박 상무랑 같이 서 아가씨를 괴롭히래? 박성철 사장도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먼저 박민준의 다리를 걷어차며 화난 척 말했습니다. 이 망할 놈아, 내가 서 아가씨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넌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큰일 저지르고 무서운 줄 아는 거냐.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끝내자마자 저와 아버지를 향해 굽실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도는 더없이 공손했죠. 서 회장님, 서 아가씨, 민준이가 아직 젊고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 분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어린 놈과 다투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박씨 집안이 앞으로 서 아가씨께 꼭 보답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얘기했던 협력건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겠지요? 아버지는 냉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명백히 제가 결정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마이크를 옆에 있던 MC 김에게 건네고 박성철 사장 앞으로 걸어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와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처음 박씨 집안에 시집 왔을 때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제가 출신이 평범해서 민준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박씨 집안에서 일이나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라고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서진혁 회장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셨어요? 박성철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말했죠.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랬지요. 아가씨 신분을 알았더라면 제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몰라서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딸이 아니었더라도 저는 박민준 씨와 혼인신고를 한 아내입니다. 당신들 박씨 집안이 저를 그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거 아닌가요? 박민준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다가 제가 박성철 사장과 얘기하는 것을 보고 다시 기어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은하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정말 잘할게. 우리가 결혼한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네가 전에 연남동 디저트 카페 케이크 좋아한다고 했잖아. 내가 내일 가서 줄 서서 사다 줄게. 네가 좋아하던 그 목걸이도 사줄게. 내가 화만 풀린다면 뭐든지 다 사줄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박민준, 지금 와서 그런 걸로 나를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그 디저트 카페 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너는 내가 유난 떤다고 했어. 그런 싸구려가 뭐가 맛있냐면서. 내가 그 목걸이 좋아한다고 했을 때 너는 내가 사치 부린다고 했지. 평범한 집안 여자가 그런 비싼 목걸이는 뭐하러 하냐면서. 이제 와서 그게 생각나? 너무 늦었어. 주변 하객들은 그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박상무가 서 아가씨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굴었구나. 그러게, 서 아가씨가 재벌딸이 아니었어도 저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지. 내가 보기엔 박상무는 자업자득이야.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박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세라는 옆에 서서 박민준이 제게 저자세로 구는 것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입을 열었죠. 상무님, 저 여자한테 빌지 마세요. 재벌딸이면 뭐해요. 박씨 집안에 있을 때는 하녀나 다름없었잖아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제 와서 고상한 척은. 그 말은 아버지를 완전히 격노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세라를 쏘아보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 딸이, 이 서진혁의 딸이 언제 너희 박씨 집안 하녀가 됐다는 거냐. 김비서가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이 여자를 당장 끌어내. 서진혁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은 물론 우리 진혁그룹 산하의 모든 사업장에 이 여자가 발도 못 붙이게 해.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에 있던 경호원 2명에게 눈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즉시 다가와 이세라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세라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요, 나 안 나가. 상무님, 저 좀 구해주세요. 박민준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이세라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기에 이세라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저는 박민준의 그 비겁한 모습을 보며 이 결혼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우리 이혼해. 이혼이라는 2글자를 듣자 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은하야, 안 돼. 이혼은 안 돼. 내가 이혼하면 우리 박씨 집안은 끝장이야.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빠, 우리 가요. 여긴 너무 더러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비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민중건설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게. 그리고 재무팀에 확인해서 박씨 집안이 우리 진혁그룹에 빚진 돈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 내일 당장 사람을 보내 받아내도록 해.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고 호텔 입구로 향했습니다. 박민주는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박성철 사장도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우리 중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변 하객들은 우리가 떠나는 뒷모습을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 이전의 경멸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저와 아버지가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 입구에 막 도착해서 차에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갑자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세라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도 섞여 있었죠. 서은아, 거기서 도망갈 생각 마. 돌아보니 이세라가 머리는 헝클어지고 드레스에는 먼지가 잔뜩 묻은 채 서 있었습니다. 분명 아까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발버둥 친 탓이겠죠. 그녀는 경호원 2명의 손을 뿌리치고 미친 사람처럼 제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흉측한 표정이 가득했죠. 아까의 애교 섞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은아, 잘난 척하지 마. 이세라는 제 앞에 달려와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진짜 재벌 딸이라고 생각해. 내가 보기엔 너 호텔 사람들이랑 짜고 연극하는 거야. 박 상무님이랑 이혼하기 싫어서 갈 곳 없어질까봐 이런 장꾀를 부리는 거잖아.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소란에 이끌려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죠. 호텔 입구의 경호원들이 급히 달려와 이세라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그녀는 거칠게 그들을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 오늘 내가 이 여자의 정체를 꼭 밝혀낼 테니까.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고 입을 열려 하셨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이세라를 쳐다보며 말했죠. 내가 재벌 딸인지 아닌지는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너야말로 아까 연회장에서 박민준이랑 같이 나를 모욕하고 이제 와서는 행패를 부리고 있잖아. 그렇게 억울해? 억울하고 말고. 이세라의 눈眶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에는 질투가 가득했죠. 왜 네가 박 상무님이랑 결혼할 수 있었던 건데? 왜 갑자기 네가 재벌 딸이 되는 건데? 내가 너보다 젊고 너보다 예뻐. 박 상무님은 원래 나랑 함께 해야 했어. 네가 내 모든 걸 뺏어간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갑자기 옆에 있던 웨이터가 들고 있던 레드 와인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아까 연회장에서 제게 레드 와인을 쏟아부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와인잔에 손을 대기도 전에 제가 옆에 있던 웨이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웨이터는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의 베테랑 직원으로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왔을 때 저를 본 적이 있었죠. 그는 즉시 제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세라의 손이 와인잔에 닿으려는 순간 웨이터는 휙 몸을 돌리더니 손목을 꺾어 잔에 담긴 레드 와인을 쏴 소리와 함께 이세라의 얼굴과 몸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짙은 붉은색 와인이 이세라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그녀의 빨간 슬립 드레스를 더 짙게 물들였습니다. 그 모습은 몹시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웠죠. 주변 구경꾼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죠. 하하, 저게 바로 자업자득이지. 아까서 아가씨한테 그랬을 때는 이런 꼴 당할 줄 몰랐나 보네. 그러게, 서 아가씨가 그냥 넘어가 준 것만 해도 다행인데 감히 또 시비를 걸다니. 이세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와인이 흘러내리고 머리카락은 한 가닥씩 얼굴에 달라붙어 그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죠. 그녀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은아, 너랑 끝장을 보겠어. 하지만 그녀가 한 걸음 내딛기도 전에 김비서와 경호원 2명에게 양팔을 단단히 붙잡혔습니다. 김비서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 만약 또다시 서은아 아가씨께 손을 댄다면 우리도 더는 예의를 차리지 않을 겁니다. 너희가 뭔데 날 막아. 이세라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경호원 2명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그저 그 자리에서 발광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박민준도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는 이세라의 꼴을 보고
주변 구경꾼들과 그들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는 얼굴이 더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급히 다가와 이세라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 이상 창피당하고 싶어? 당장 나랑 가. 안 가. 이세라는 박민준을 보자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상무님, 저 여자 좀 보세요. 저 여자가 절 괴롭혔어요. 빨리 저 여자 좀 혼내주세요. 예전에는 제가 제일 좋다고 하셨잖아요. 왜 지금은 제 편을 안 들어주세요? 박민준은 지금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저와 아버지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세라를 도울 여유 따위는 없었죠. 그는 이세라가 더 끔찍한 말을 내뱉을까봐 황급히 경호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저 여자 좀 끌고 가세요. 여기서 더 망신당하게 두지 말고요. 경호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여전히 울부짖으며 발버둥치는 이세라를 끌고 호텔 옆 작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세라의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지다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죠. 주변 구경꾼들은 더 볼거리가 없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떠나면서도 제 쪽을 몇 번이고 돌아보았죠.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에는 아첨하는 듯한 미소가 가득했죠. 은하야, 미안해. 웃음거리를 보여줬네. 세라 걔가 너무 충동적이라서. 내가 집에 가서 꼭 제대로 타일러서 너한테 사과하게 할게. 저는 그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보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향해 말했죠. 아빠, 우리 차에 타요.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 문을 열어 제가 먼저 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차에 올라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본가로 가게.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박민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차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버려진 강아지 같았죠. 저는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려 더는 보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이세라, 당신들이 예전에 내게 저지른 짓들, 나는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혼은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나는 너희가 저지른 짓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까. 차는 저와 박민준이 살던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복도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서씨 집안 본가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죠. 예전에 이곳에 살 때는 박민준과 함께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보니 그때의 저는 정말 바보 같았죠. 은하야, 아빠가 같이 올라가 줄까? 서진혁 회장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그냥 제 물건 좀 챙겨서 금방 내려올게요. 차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복도로 들어서서 3층으로 올라갔을 때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민준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외투가 들려 있었죠. 분명 호텔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쫓아온 것이겠죠. 땀으로 흠뻑 젖어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은하야, 잠깐만. 박민준은 제 앞에 달려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피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황급히 외투를 건네며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은하야, 밖은 바람이 차. 외투 입어.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저는 그의 외투를 받지 않고 곧장 집 문 앞으로 가서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분홍색 여성용 외투가 던져져 있었죠. 이세라가 지난번에 왔을 때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박민준은 치우지 않았고 제가 전에 말했을 때도 제가 유난 떤다고 했었죠.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제 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은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은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전에는 다 이세라가 나를 유혹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 내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죠. 박민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은하야, 진심이야. 박민주는 한 걸음 다가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앞으로는 다시는 이세라랑 연락 안 할게. 회사에서 해고할게. 매일 집에 있으면서 너랑 같이 있을게. 빨래, 밥, 다 내가 할게.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돌아서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죠. 박민준,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더러 집에 가서 변기나 뚫으라고 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네가 이세라랑 내 앞에서 애정 행각을 벌일 때 내가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냐고. 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너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됐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럴게. 은하야, 우리가 결혼한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이혼하면 우리 박씨 집안은 끝장이야. 아버지도 나 때문에 쓰러지실 거라고. 저는 그를 보며 더 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박씨 집안과 자기 아버지만 생각하고 있었죠. 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장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박민준 앞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나는 이미 서명했어. 너도 보고 문제 없으면 서명해. 박민준은 이혼 합의서라는 네 글자를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합의서를 집어들었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몇 번이고 뒤집어 본 후에야 고개를 들고 붉어진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하야, 정말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그렇게 모질게 굴어야겠어? 모질다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박민준, 네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나를 모욕했을 때는 내 자신이 모질다고 생각 안 했어? 박민준은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은하야, 제발,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박씨 집안도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이혼만 안 해준다면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내가 너한테 절이라도 할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바닥에 머리를 박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피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내 앞에서 불쌍한 척하지 마. 나한테는 안 통해. 이 이혼 합의서 네가 서명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만약 네가 서명하지 않으면 나는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때 법원 판결이 나면 너는 나랑 이혼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할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미 민준건설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라고 하셨어. 만약 네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나는 박씨 집안을 완전히 파산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거야. 박민준은 파산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하야,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부부?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어. 박민준, 너한테 하루의 시간을 줄게. 내일 이 시간까지 네가 서명한 이혼 합의서를 보고 싶어.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 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계속해서 제 짐을 챙겼습니다. 옷을 여행 가방에 넣었죠. 박민주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지만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만약 정말 저를 화나게 한다면 박씨 집안은 정말로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다 챙기고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박민준을 한번 돌아보고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자
서진혁 회장님께서 저를 보고 급히 차에서 내려 맞이하셨습니다. 은하야, 짐 다 챙겼니? 별일 없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다 챙겼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아파트 단지를 보며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졌습니다. 박민준,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은 드디어 끝이야. 저는 서씨 집안 본가 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을 들고 모처럼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웅하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박민준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죠.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귀에 대자마자 박민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야, 제발 서명하라고 재촉하지 마.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내가 예전에 정말 잘못한 거 알아. 앞으로 진짜 잘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딱 한 번만. 박민준, 내가 이미 말했잖아.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서명된 이혼 합의서를 못 보면 바로 법원으로 갈 거야. 은하야, 그렇게 모질게 굴면 안 되지. 박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절박함이 섞여 있었죠. 네가 지금 서씨 집안을 등에 업고 있는 건 알지만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끊어낼 수 있어? 네가 정말 소송을 제기하면 내 평판에도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내 평판?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을 때는 내 평판 같은 건 생각 안 했어? 박민준,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서명하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보든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편해지니까요. 누구 전화길래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낮고 약간의 분노가 섞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오빠, 서우진이었습니다. 그는 막 회사에서 온 참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서우진은 저보다 5살 많은 오빠로 아버지가 후계자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비즈니스에서는 냉철했지만 저에게는 유독 약했죠. 어릴 때부터 누가 저를 괴롭히면 오빠가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제가 신분을 숨기고 박씨 집안에 시집간 일은 오빠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화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어제 아버지가 겨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겠어? 박민준이지.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돌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 안 하려고 계속 나한테 매달리고 있어. 서우진은 박민준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돌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죠. 그 소리에 제 손에 들린 허브티 잔이 흔들렸습니다. 그 자식이 아직도 너한테 매달려. 서우진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차가웠고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 앞에서 너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서명도 안 하겠다고?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오빠 화내지 마. 내가 이미 말했어. 서명 안 하면 법원으로 간다고. 저는 황급히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가 화를 내다 쓰러질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죠. 법원으로 가는 건 너무 싸게 먹히는 거야. 서우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죠. 내 동생, 서우진의 동생을 괴롭히고 그냥 그렇게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내가 오늘 당장 그놈을 찾아가서 우리 서씨 집안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알려줘야겠어. 그렇게 말하며 서우진은 서류 가방을 들고 돌아서서 차고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가 너무 빨리 걸어서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서우진이 박민준을 찾아가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에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가는 것도 좋아. 박민준 그놈이 완전히 단념하게 해야지. 나중에 또 너한테 매달리지 않게. 저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한편으로는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오빠가 나서면 박민주는 다시는 기세등등하게 굴지 못할 테니까요. 한편 박민주는 집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이혼 합의서를 들고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고민하고 있었죠. 서명할 용기도 없고 서은아가 정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서씨 집안이 정말 박씨 집안을 파산시키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는 서은아가 온 줄 알고 황급히 옷을 정리하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은아에게 다시 한번 애원해 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서은아가 아니라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온몸에서 가까이 오지 마라는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죠. 박민주는 잠시 멈칫하다가 그가 서은아의 오빠 서우진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경제 잡지에서 서우진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죠. 진혁그룹의 부회장이고 수완이 좋아서 재계에서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서우진, 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마음속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서우진은 그와 긴 말할 생각 없이 그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차가운 눈빛으로 박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박민준, 내 동생 이혼 합의서 왜 서명 안 하는 거지? 박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듬거리며 말했죠. 저는 그냥 은하랑 다시 얘기 좀 해보려고. 우리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데 이혼할 필요는 없잖아요. 감정? 서우진은 천하의 웃음거리라도 들은 듯 피식 웃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찻상을 쾅 하고 내리쳤죠. 테이블 위에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네가 내 동생이랑 감정을 얘기해? 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동생더러 집에 가서 변기나 뚫으라고 했을 때는 감정 같은 건 생각 안 했나? 내가 그 이세라라는 여자랑 놀아났을 때는 감정 같은 건 생각 안 했냐고. 박민주는 서우진의 기세에 눌려 온몸을 떨었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한 번만 더 기회. 서우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부를 꺼내 박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 좀 봐. 이건 우리 서씨 집안이 최근에 중단한 협력 명단이야. 너희 박씨 집안과 우리랑 협력하던 3개의 프로젝트가 전부 여기 있어. 지금 너희 박씨 집안 자금줄이 거의 끊겼을 텐데 만약 내가 또 내 동생한테 매달리고 이혼 합의서에 서명 안 하면 내일 당장 재무부에 지시해서 너희 박씨 집안이 우리 서씨 집안의 빚진 대금을 전부 회수하라고 할 거야. 그때는 너희 박씨 집안 파산하는 것만 기다리면 될 거다. 박민주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이 심하게 떨렸죠. 위에 적힌 협력 프로젝트들을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그는 서우진이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서씨 집안이 정말 대금을 회수한다면 박씨 집안은 버텨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서 부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서명하겠습니다. 박민주는 황급히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1초라도 늦으면 서씨 집안이 박씨 집안에 손을 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서우진은 그가 서명하는 것을 보고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어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일어섰죠. 눈에는 경고가 가득했습니다. 박민준, 명심해. 서명한 후에는 다시는 내 동생과 어떤 연락도 하지 마. 만약 내가 또 내 동생한테 매달린다는 걸 알게 되면 너와 너희 박씨 집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모이를 쪼는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다시는 은하에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서 부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서우진은 그를 더는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박민주는 서우진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죠. 그는 서은아의 오빠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는 절대로 서은아를 괴롭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민주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서명된 이혼 합의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그의 손에 구겨질 정도였죠. 서우진이 방금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운 망치가 되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파에는 이세라의 분홍색 외투가 여전히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애교를 부리는 사람도 그의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집안 가득한 냉기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죠.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박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전화를 끊고 싶었죠. 그는 지금 박성철 사장에게 이혼 사실을 말할 면목도, 서씨 집안이 모든 협력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말할 면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망할 놈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박성철 사장의 고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박민준의 귀가 윙윙 울렸습니다. 방금 재무팀에서 보고하는데 진역그룹이 우리랑 하던 프로젝트 3개를 전부 중단시켰다고 하더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랑 계약하기로 했던 큰 고객들도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고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라고 독촉하고 있어. 우리 회사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다고. 네가 서씨 집안 눈밖에 난 거 맞지? 박민준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따라 떨렸죠. 아버지, 저 은하랑 이혼했어요. 이혼? 박성철 사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수화기가 터질 것 같았죠. 네가 미쳤구나. 지금이 바로 서씨 집안과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네가 이혼을 해? 네가 제정신이냐? 제가 이혼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은하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박민주는 급히 변명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아버지 모르셔서 그래요. 은하 걔 평범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어요. 서진혁 회장 딸이라고요. 대한민국 최고 재벌 딸이었다고요. 어제 파티에서 제가 걔랑 좀 다뤘는데 서진혁 회장이랑 서우진 부회장이 다 왔었어요. 서우진이 저한테 이혼 서명 안 하면 우리 박씨 집안을 파산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요. 뭐라고? 박성철 사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어서 더 격렬한 고함이 터져 나왔죠. 서은아가 서진혁 회장 딸이라고? 너는 진작 뭐 했어? 걔랑 결혼한 지가 언젠데 걔 신분도 모르고 있었어? 내가 눈뜬 장님이냐, 멍청이냐. 박민주는 욕을 먹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바닥에 뚝뚝 흘렸죠.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는 예전에 서은아가 만만하다고만 생각했지 그녀의 집안에 대해 물어본 적도 없었고 재벌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서은아는 낡은 옷을 입고 저렴한 화장품을 썼으니까요. 어떻게 봐도 부잣집 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서은아는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불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눈이 멀어 봉황을 닭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박민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 좀 생각해 주세요. 회사가 정말 망하면 우리 집은 끝장이에요. 방법을 생각하라고? 내가 무슨 방법이 있어? 박성철 사장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서씨 집안과 협력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연주를 동원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이제 협력도 물 건너갔고 고객도 다 떠났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갚으라고 독촉하고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해다 너를 줘. 박민준, 내가 너한테 경고하는데 만약 우리 박씨 집안이 정말 망하면 내가 너부터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전화가 탁 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수화기에서는 뚜뚜 하는 소리만 들려왔죠. 박민주는 휴대폰을 쥔 채 손을 계속 떨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서우진이 한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요. 서씨 집안은 정말 박씨 집안을 파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망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은아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비록 서우진이 다시는 서은아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박민주는 바닥에서 힘겹게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도 갈아 신지 않고 슬리퍼를 신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서씨 집안 본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은아가 마음만 돌려준다면 그는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는 곧 서씨 집안 본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저택이었죠. 문 앞에는 경호원 2명이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경호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선생님,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예약은 하셨습니까? 서은아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박민주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감히 자신이 서은아의 전남편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호원은 무표정하게 말하며 손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박민주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서은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서은아의 목소리는 평온하고 차가웠습니다. 여보세요. 은하야, 나야. 박민주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나 내 본가 앞인데 경호원들이 못 들어가게 해. 좀 들여보내주면 안 될까?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우리 박씨 집안 회사 일 때문에. 제발, 은하야. 전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은아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준, 나한테 할 말 있어? 너희 집안 회사 일 때문이겠지. 응, 맞아. 박민준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구명더처라도 잡은 듯이요. 은하야, 내가 잘못했어. 너랑 이혼하면 안 됐고, 이세라랑 놀아나면 안 됐고, 너를 모욕하면 더더욱 안 됐어. 제발 서 회장님이랑 서우진 부회장님한테 말 좀 잘해줘. 협력 중단하지 말라고, 박씨 집안 파산시키지 말라고. 제발, 내가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앞으로 내가 너한테 뭐든지 다 할게. 뭐든지 다 하겠다고? 서은아는 피식 웃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죠. 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더러 집에 가서 변기나 뚫으라고 했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네가 이세라랑 내 앞에서 애정 행각을 벌일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냐고. 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더 작아졌죠.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은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딱 한 번만. 용서하라고? 서은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민준, 너랑 내 아버지가 예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너희는 나를 이용해서 서씨 집안과 협력하려고 했고 나를 너희가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어. 이제 협력도 물 건너가고 회사가 망하게 생기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애원하는 거야? 너무 늦었어. 이 모든 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랑 오빠도 마찬가지고. 그 말을 끝으로 서은아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민주는 휴대폰을 쥔 채 수화기에서 뚜뚜 하는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씨 집안 본가 앞에 서서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호원은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떠나주십시오. 박민주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호원의 냉담한 눈빛을 보고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고함을 떠올리자 마침내 땅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서은아를 잃었고 박씨 집안의 모든 것도 잃었습니다. 박민주는 서씨 집안 본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뼈를 내는 듯 불어와 온몸을 떨게 만들 때까지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택시는 이미 떠났고 몸에는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갈 돈도 없었죠. 그는 길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걸었죠.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분노에 찬 고함과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소식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박씨 집안이 정말 망하면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박상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분명 그를 비웃고 짓밟을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다시 서씨 집안 본가로 향했죠. 지금 그의 유일한 희망은 서은아뿐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서씨 집안 본가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 경호원은 교대한 상태였고 검은색 제복을 입은 경호원 2명이 그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안 가셨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 앞 계단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계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얇은 바지를 통해 무릎에 냉기가 전해져와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지 않았죠. 선생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경호원이 황급히 다가와 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안 일어나. 박민주는 경호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나는 서은아를 기다릴 거야. 나는 걔한테 사과해야 해. 걔가 나를 용서하고 박씨 집안을 도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여기서 계속 무릎 꿇고 있을 거야. 경호원은 어쩔 수 없이 저택 안으로 전화를 걸어 문 앞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비서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있는 박민준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죠. 박민준 씨, 서은아 아가씨께서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가. 박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은하가 안에 있는 거 알아. 나는 걔를 만나야 해. 걔가 나와서 나를 만나주기만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무릎 꿇고 있을 거야. 김 비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으며 더는 그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서은아 아가씨께서 이미 지시하셨기 때문이죠. 박민준이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그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갈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김 비서는 돌아서서 저택으로 돌아갔고 박민준 혼자 차가운 계단 위에 무릎 꿇고 남았습니다. 밤바람은 점점 거세져 박민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의 무릎은 이미 감각을 잃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입술도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죠. 그는 때때로 저택 대문을 향해 외쳤습니다. 은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와서 나 좀 만나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밤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죠. 오직 뒤에서 작게 수근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거 박씨 집안 아들 아니야? 왜 저기서 무릎 꿇고 있어? 서씨 집안 눈 밖에 나서 박씨 집안이 망하게 생겼다고 하던데 용서 빌러 왔나 보네. 자업자득이지. 예전에는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그 말들이 박민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반박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계속해서 서은아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밤새도록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고 얇은 서리가 내렸습니다. 박민준의 머리카락과 눈썹에도 하얀 서리가 맺혀 있었고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죠. 입술은 바짝 말라 말할 힘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경호원은 그의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러웠는지 따뜻한 물 한 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선생님, 이 물이라도 좀 마시고 몸 좀 녹이세요. 계속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도 서 아가씨는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박민주는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두 손이 심하게 떨려 물이 꽤 많이 흘러내렸죠. 그는 몇 모금 마시고 몸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여전히 쑤시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경호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만 서은아를 부르는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죠. 시간은 조금씩 흘러 아침에서 점심으로 그리고 오후로 넘어갔습니다. 박민주는 문 앞에서 이틀 밤낮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경호원이 준 물 몇 병만 마셨죠. 온몸이 야위었고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몹시 처량했죠. 바로 그때 저택의 대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박민주는 정신이 번쩍 들어 힘겹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릎은 이미 굳어버렸죠. 힘을 주자마자 통증에 신음하며 다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보니 서은아가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안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김비서가 따라오고 있었죠. 은하야. 박민주는 쉰 목소리로 외치며 손을 뻗어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틀 밤낮을 무릎 꿇고 있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박씨 집안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서은아는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죠.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경호원은 즉시 그녀의 뜻을 알아차리고 다가와 박민준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안 일어나. 나는 서은아가 나를 용서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박민준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이틀 밤낮을 굶은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죠. 경호원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박민준, 이게 무슨 짓이야? 서은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온했죠.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있는 건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박씨 집안을 돕게 하려는 거잖아. 하지만 내가 이미 말했잖아. 너희 박씨 집안이 오늘날 이 꼴이 된 건 전부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나는 너를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용서하지도 않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서은아는 그를 더는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문 앞에 세워져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여 곧 박민준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경호원은 여전히 발버둥 치는 박민준을 끌고 길가로 향했습니다. 박민준은 서은아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마침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은하야,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점점 멀어지는 차의 그림자와 차가운 밤바람 뿐이었습니다. 차는 진역그룹 본사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에 반짝이며 박씨 집안의 낡은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했죠. 김비서가 먼저 내려서 제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내렸습니다. 이 신발은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에 있을 때는 아까워서 신지 못했죠. 이제는 당당하게 이 신발을 신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회장님과 부회장님께서 최상층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가씨께서 좋아하시는 꿀 레몬수를 준비해두라고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물컵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죠. 신분을 숨기고 있을 때는 아무도 제 취향을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집안 회사로 돌아오니 안내 데스크 직원까지 제 습관을 기억해주고 있었죠.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은 박씨 집안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서우진 오빠가 회의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차가웠던 얼굴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을 뻗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왔구나. 아버지가 안에서 기다리고 계셔. 이혼 합의서 일은 변호사가 이미 처리했으니까 더 이상 박민준이 너한테 매달릴까봐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혁 회장님께서 상석에 앉아 계셨고 앞에는 서류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즉시 서류를 제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은하야, 이게 이혼 합의서 최종본이다. 변호사가 박민준의 서명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오늘부터 너는 그놈과 더 이상 어떤 법적 관계도 없다. 그리고 내 오빠랑 상의했는데 내가 먼저 회사 마케팅팀에서 배우면서 내 오빠를 따라 많이 보고 배우는 게 좋겠다. 앞으로 진혁그룹은 내 몫도 있으니까 저는 서류를 집어들어 훑어보았습니다. 위에는 양측 간의 공동재산 분쟁이 없으며 박민준이 자발적으로 모든 분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우진 오빠가 특별히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박민준이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했으니 이 결혼에서 조금의 이득도 얻게 할 수는 없었죠. 저는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박씨 집안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빠, 오빠, 고마워요. 저는 그들을 쳐다보며 눈眶이 약간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집부려서 신분을 숨기고 박씨 집안에 시집가서 걱정 많이 시켜드렸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제멋대로 굴지 않을게요. 서진혁 회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손을 뻗어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이 바보 같은 녀석, 잘못을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우리가 있으니 아무도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다. 내 오빠가 이미 마케팅팀에 얘기해뒀으니 내일부터 출근하거라. 모르는 게 있으면 내 오빠나 나한테 물어보렴. 그렇게 말씀하시던 중 변호사가 보고서 한 부를 들고 들어와 서진혁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회장님, 민준건설이 어제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박성철 사장은 너무 많은 빚을 져서 지금은 채권자들에게 쫓겨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박민준은 현재 교회의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하루에 2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빚진 신용카드 값도 갚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죠. 예전에 박민준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으니 이제 그가 박상무에서 벽돌공이 된 것은 그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죠. 서우진 오빠는 피식 웃었습니다. 벽돌 나르는 건 너무 싸게 먹히는 거지. 예전에 은하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지금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아, 그리고 그 이세라라는 여자 내가 사람 시켜서 알아봤는데 박씨 집안이 파산하자마자 짐 싸서 고향으로 도망쳤다고 하더라. 예전에 명품 사려고 사람들한테 돈도 많이 빌렸는데 이제는 채권자들이 걔를 찾지도 못한대. 아마 숨어 지내는 거겠지.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세라는 예전에 박민준에게 의지해서 신분 상승을 꿈꿨는데 이제 박민준이 몰락하니 누구보다 빨리 도망쳤죠. 이런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그런 결말을 맞은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시간에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마케팅팀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서씨 집안의 아가씨라고 해서 일부러 아첨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에 집중했죠. 이런 분위기가 저는 아주 편안했습니다. 서우진 오빠는 매일 시간을 내서 저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고서 보는 법부터 고객과 협상하는 법까지 그는 아주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었고 저도 빨리 배웠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간단한 업무는 혼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우진 오빠를 따라 중요한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식당 입구에서 우연히 박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낡아서 희끗희끗한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낡은 배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예전에 말끔한 정장을 입은 박상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저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죠. 저도 모르게 피하려 했지만 서우진 오빠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서우진 오빠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죠. 박민준, 내가 경고했지. 다시는 은하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지금 내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 이게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손에 들린 배달 상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우진 오빠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저는 이미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죠. 날이 갈수록 저는 회사 일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서진혁 회장님께서는 중요한 프로젝트 몇 개를 저에게 맡기셨죠. 저는 밤새워 제안서를 만들고 고객과 반복해서 소통했습니다. 비록 피곤했지만 아주 보람 있었죠. 주말에는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가거나 서우진 오빠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런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은 예전에 박씨 집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회사 최상층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의 번화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레드 와인 한 잔을 들고 있었죠. 김 비서가 다가와 저에게 서류 한 부를 건네주었습니다. 아가씨, 이것은 박민준의 최근 상황입니다. 그는 너무 많은 돈을 빚지고 갚지 못해서 지금은 법원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KTX나 비행기도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한번 훑어보고 옆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놓았습니다. 웃으며 말했죠. 더 이상 그의 상황에 대해 저한테 보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미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억울함과 고통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의 저는 가족의 사랑과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미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민준과 이세라는 제 인생길의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제 행복한 삶에 통쾌한 주석을 달아주었을 뿐이죠. 오늘부터 저 서은아의 인생은 오직 저 자신의 것입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역그룹 건물 아래의 출근 시간은 항상 차들로 붐볐습니다. 제가 차에서 막 내렸을 때 익숙하면서도 초라한 모습이 회사 정문 왼쪽 화단가에 쭈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난번에 입었던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바짓단에는 흙탕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닭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비닐봉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그를 무시하고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걸음 떼기도 전에 박민준이 갑자기 달려와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 것 같았죠. 은하야, 드디어 나를 만나주는구나. 박민준은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 분명했죠.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도와줘. 우리 엄마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보증금 5천만 원을 내야 해. 내가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어. 우리가 예전에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엄마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주변을 지나가던 동료들이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기도 했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가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차가운 얼굴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민준, 이거 놔. 우리 이미 이혼했어. 내 엄마 일은 나랑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어? 박민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듣게 하려는 듯이요. 예전에 네가 서씨 집안한테 자금 빼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박씨 집안은 파산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 엄마도 화병으로 쓰러지지 않았을 거라고. 너는 지금 이렇게 잘 살면서 큰 저택에 살고 고급차를 몰면서 5천만 원 내는 게 너한테는 껌값도 안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 있어? 그의 말은 순식간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제게 돌렸습니다. 옆에 있던 몇몇 사정을 모르는 행인들이 작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가 자기 집안 시켜서 전 남편 집안 망하게 한 거구나. 이혼했어도 전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도와주지도 않다니 너무 냉혈한 거 아니야? 저는 화가 나서 가슴이 답답했지만 골렁증해졌습니다. 박민준 같은 사람과 말싸움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줘야 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바로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팀장님, 즉시 회사 정문으로 2명 보내주세요. 어떤 사람이 저를 괴롭히고 악의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법무팀 왕, 변호사님도 내려오시라고 해주세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박민준은 경찰이라는 2글자를 듣고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제 팔을 잡고 있던 손도 힘이 풀렸죠. 은하야, 경찰에 신고하지 마. 나는 그냥 너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야. 너를 괴롭힌 게 아니라고. 괴롭힌 게 아니라고? 저는 냉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2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죠. 네가 회사 정문에서 나를 막고 내 팔을 붙잡고 놔주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나를 모함했잖아. 이게 괴롭힘이 아니면 뭐야? 박민준, 네가 도덕적으로 나를 비난하면 내가 마음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예전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그때 보안팀 직원 2명과 왕 변호사님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왕 변호사님은 손에 서류 한 부를 들고 박민준 앞으로 걸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저는 서은아 아가씨의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당신의 현재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며 서 아가씨는 경찰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당신이 예전에 파티에 서서 아가씨를 모욕한 영상과 녹취록, 그리고 당신의 혼외정사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또 서 아가씨에게 매달린다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박민준은 왕 변호사님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지는 사람들과 그를 향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보고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물어보러 온 겁니다. 다른 뜻은 없었어요. 다른 뜻이 없었으면 당장 가. 보안팀 직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봤습니다. 만약 또 회사 근처에서 당신을 보게 되면 바로 경찰서로 보낼 겁니다. 박민준은 입술을 깨물고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잿빛 얼굴로 도망쳤습니다. 주변 행인들은 더 볼거리가 없자 흩어졌습니다. 아까 저를 비난하던 몇 사람은 일부러 다가와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서 아가씨, 죄송합니다. 아까는 사정을 몰라서 오해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떳떳한 사람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 그리고 왕 변호사님과 보안팀 직원들을 따라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박민준은 동정심 유발과 도덕적 비난으로 저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서우진 오빠가 마침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죠. 박민준이 또 찾아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금 있었던 일을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서우진 오빠는 듣고 나서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장 팀장님? 박민준 좀 감시해주세요. 오늘 진혁그룹 정문에서 제 동생을 괴롭혔습니다. 만약 그가 또 회사 근처에 나타나거나 서은아와 어떤 접촉이라도 한다면 바로 규정대로 처리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서우진 오빠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출퇴근할 때 운전기사한테 좀 더 데려다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경호원을 붙여줄게. 다시는 저런 사람이 너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해.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오빠. 걔는 이제 끝물이야. 얼마 못 가. 그리고 왕 변호사님이랑 보안팀도 있는데 감히 어쩌겠어. 아, 오후에 형통그룹이랑 협력 건은 어떻게 됐어? 일에 대해 얘기하자. 서우진 오빠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웃으며 말했죠. 걱정 마. 거의 다 얘기됐어. 네가 오후에 가서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돼. 형통그룹 이 대표님이 특별히 너에 대해 물어보시더라. 지난번에 네가 만든 제안서가 아주 전문적이었다고, 너랑 더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셨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테이블 위에 계약서 초안을 집어들어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의 조잔보다 저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충분히 강해져야만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일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에 계약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서은아, 나 이세라야. 나한테 네가 예전에 박씨 집안에서 한여 노릇하던 사진이랑 네가 박민준이랑 싸우던 녹음 파일이 있어. 이 자료들이 인터넷에 퍼지는 걸 원치 않으면 내일 오후 3시 강남역 카페로 나와 현금 5억 원 들고, 안 그러면 너 그 재벌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거야. 저는 문자를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세라는 그렇게 오래 도망다니다가 이제 와서 저를 협박하러 돌아오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죠. 저는 문자를 서우진 오빠와 왕 변호사님에게 전달하고 이세라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내일 3시에 갈게. 딴 생각하지 마. 전화를 끊자 왕 변호사님이 곧바로 왔습니다. 손에는 자료 한 부를 들고 있었죠. 아가씨, 이세라의 상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많은 빚을 졌고 사채까지 썼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채업자들이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가씨를 찾아와 협박하는 것은 사채를 갚을 돈을 마련하려는 것 같습니다. 서우진 오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감히 또 은하를 건드려? 내일 내가 너랑 같이 갈게. 경호원 2명도 데리고 가자. 혹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죠. 이세라가 저를 협박하고 싶다면 저는 그녀가 닥쳤던 계지붕 쳐다보는 꼴로 만들어줄 것이었습니다. 저 서은아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려줘야 했죠.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제 시간에 강남역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서우진 오빠와 경호원 2명은 멀지 않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죠. 제가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세라가 왔습니다. 그녀는 저렴한 원피스를 입고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했지만 눈가의 초조함과 불안함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제 맞은편에 앉아 검은색 USB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자료는 다 이 안에 있어. 현금 5억 원은? 저는 그녀의 USB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이세라, 너 사채빚 아직 안 갚았지? 그 사람들이 너를 오랫동안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들이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네가 무사히 걸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죠.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알고 싶으면 당연히 알아낼 수 있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네가 그깟 사진이랑 녹음 파일로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박씨 집안에서 내가 집안이라는 사진을 찍은 건 오히려 너랑 박민준이 예전에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증명하는 증거가 될 거야. 내가 박민준이랑 싸우던 녹음 파일은 그의 혼외정사와 너한테는 온갖 아양을 떨고 나한테는 온갖 모욕을 했던 증거가 되겠지. 이 자료들이 인터넷에 퍼지면 창피한 건 내가 아니라 너랑 박민준이야. 이세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USB를 집어들려 했지만 제가 그녀보다 한 발 빨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죠. 어디 가려고? 나한테 5억 원을 협박했는데 이 계산은 아직 안 끝났잖아. 아니야. 그냥 농담한 거야. 이세라는 급해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제 손을 뿌리치려 했죠. 서은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나 좀 보내줘.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갑자기 키가 큰 남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이세라를 보자마자 눈이 빛났습니다. 이세라, 드디어 찾았네. 내가 우리한테 빚진 사채 3억 원은 언제 갚을 거야? 오늘 안 갚으면 우리랑 같이 가야 할 거야. 이세라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그 남자들은 이미 달려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세라는 비명을 지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은아,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너한테 협박 안 할게. 저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죠. 그 남자들은 이세라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세라의 울부짖는 소리는 점점 멀어졌죠. 카페 안의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쳐다봤지만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 변호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부를 들고 있었죠. 아가씨, 방금 상황은 전부 녹화했습니다. 이세라의 협박 및 공갈 증거는 명백하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에 연락해 두었습니다. 사채업자 문제도 그들이 처리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어요. 사채업자들이랑 알아서 해결하게 놔두세요. 그게 걔가 받아야 할 대가니까. 카페를 나오자 서우진 오빠가 맞이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저 여자한테 조금의 틈도 주지 않았네. 앞으로 다시는 걔가 너를 귀찮게 할 일은 없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졌죠. 박민준과 이세라, 이 두 골칫거리가 드디어 모두 해결될 참이었습니다. 이세라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서우진 오빠에게서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민준이 불법 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서진혁 회장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우진 오빠가 갑자기 돌아와 손에는 경찰 공고문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하야, 이것 좀 봐. 박민준이 체포됐어. 저는 공고문을 받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박민준은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고 재개하기 위해 불법 대출 조직과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하며 수수료를 챙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일망타진되었죠. 이제는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서진혁 회장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잘하지. 예전에 은하한테 잘했더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걔 동정하지 마세요. 서우진 오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걔는 자업자득이에요. 예전에 은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지금 체포된 것도 당연한 거죠. 아, 박성철 사장 소식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 숨어 지내더니 결국 채권자들한테 잡혔대요.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신경 안 써서 이웃이 신고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민준과 박성철 사장이 그런 결말을 맞은 것은 모두 그들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전에 저를 모욕하지 않고 서씨 집안과의 협력을 노리지 않았더라면 집안이 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며칠 후 왕 변호사님이 저에게 업무 보고를 하러 왔다가 박민준의 최근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아가씨, 박민준이 구치소에서 아가씨께 용서를 구하고 변호사를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죄질이 나빠서 최소 3년은 선고받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죠. 앞으로 그의 소식은 더 이상 저한테 보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는 그 이름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왕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마음이 더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응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민준과 이세라의 문제를 해결한 후 저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았습니다. 서우진 오빠의 지도와 도움으로 저는 곧 마케팅팀의 업무에 익숙해졌고 중요한 프로젝트 몇 개를 독립적으로 책임지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 번은 진역그룹이 외국의 큰 회사와 협력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책임자는 아주 까다로운 외국인이었습니다. 예전에 여러 회사와 협상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었죠. 서진혁 회장님은 이 임무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은하야, 이 프로젝트는 너에게 도전이자 기회다. 아빠는 네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저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흥분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저는 밤새워 10여 개의 제안서를 만들었고 유창한 영어를 배우기 위해 매일 거울을 보며 협상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서우진 오빠도 옆에서 제안서를 수정해주고 조언을 해주었죠. 협상 당일 저는 몸에 잘 맞는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외국 책임자의 온갖 까다로운 질문과 문제에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고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 현장에서 제안서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외국 책임자는 저를 보며 눈에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에 웃으며 말했죠. 서 아가씨, 당신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은 아주 뛰어납니다. 당신과의 협력이 아주 기대됩니다. 제가 서명된 계약서를 들고 회사로 돌아왔을 때 서진혁 회장님과 서우진 오빠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서진혁 회장님은 기쁘게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은하야, 정말 대단하다. 아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서우진 오빠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으니 진역그룹의 해외 시장이 열릴 거야. 앞으로 네가 우리 회사의 1등 공신이야. 회사 동료들도 모두 몰려와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모두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며 성취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것은 제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었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진혁 회장님은 회사 주주총회에서 저를 진역그룹의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해외 시장 업무를 책임지게 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 모두가 놀랐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실력으로 제 자신을 증명했으니까요. 부사장이 된 후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자주 해외 출장을 가고 다양한 고객과 협상하고 각종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우진 오빠도 자주 저와 함께 출장을 갔고 우리 남매는 서로 협력하며 해외 시장을 점점 더 키워나갔습니다. 주말에는 서진혁 회장님과 함께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하거나 친구들과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가끔 서우진 오빠가 저에게 농담을 하기도 했죠. 은하야, 너 이제 사업도 이렇게 성공했는데 슬슬 남자친구도 찾아야지. 안 그러면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급하지 않아.
지금 이대로도 좋아. 가족도 있고 일도 있고 나는 만족해.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생각할게.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남자를 통해 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있고, 가족을 보호할 능력이 있고, 제 자신의 사업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은 이미 충분히 빛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 한 카페를 지나가는데 창밖에서 한 커플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아주 슬프게 울고 있었고, 남자는 짜증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도 이 여자처럼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비굴하게 사랑하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약한 서은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제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저만의 멋진 인생을 걸어나갈 것입니다.